네, 앞서 그림 보신 것처럼 지구가 한쪽에서는 끓고 또 한쪽에서는 얼고 이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용인대학교 박승찬 국제교류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지구촌 곳곳에 이상 기후 소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고생하는 지구촌 인구가 현재 수억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유럽이 가장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유럽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원장님? 그 유럽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하여튼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죠. 그러니까 40도가 넘는다고 했을 때 이게 체감은 더 심할 거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학교를 좀 휴교한다든가 그다음에 밖에서 이제 노동하지 마라. 뭐 실외 노동 금지령도 지금 뭐 자제령이 아니라 금지령이죠. 예, 아니 금지령입니다. 그러니까 대책 마련에 지금 유럽 정부가 다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몇 개 나라를 좀 들여다 보면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라든지 뭐 밀라노라든지 베네치아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밖에 나가지 말고 가능한 집에 있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뭐 지금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20여 도시 자체가 다 뭐 40도를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프랑스도 뭐 4분의 3에 해당되는 도시들 다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뭐 최근에 지금 지난 6월 30일하고 7월 1일이죠. 그 프랑스의 그 투르시라는 도시에서 이미 학교가 이제 휴교까지 내렸던 네. 부분이고, 뭐 스페인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40도가 더 넘고요. 뭐 어르신들 또 노인 만성 질환자들 대한 지금 뭐 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뭐 자꾸 정부에서 지금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포르투갈도 지금 3분의 2가 다 지금 뭐 붉은색으로 지금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태인데. 뭐 앞에서 자막도 나왔다시피 지금 서유럽이라든지 남유럽 자체가 형성된 이 열돔 때문에 이게 뭐 가장 큰 폭염의 원인이겠죠. 그리고 지구 온난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 더 심화될 거란데 그 심각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유럽의 심각한 상황 나라별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 동부 지역도 폭염이 강타해서 외신에서는 그야말로 거대한 오븐이 됐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더군요. 137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다. 그래서 1억 6천만 명이 일상이 멈춰서고 또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예,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난리죠. 예, 뭐 지금 우리가 뭐 뉴욕만 두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37년 만입니다. 뭐 미국 동부 지역의 3분의 1이 전부 다 지금 폭염병복 완전히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있고 뭐 지금 한 그 영향권에 이제 폭염주의보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그 인구가 지금 한 1억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하고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뉴저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심각하다죠. 네. 거기서 지금 뭐 고등학교 야이 졸업식을 했는데 한 150명이 지금 뭐 쓰러지고 그 중에서 한 16명이 또 응급실로 실려가고 뭐 이런 상태가 좀 있고요. 뭐 지금 뭐 일부 뭐 뉴욕 같은데 아스팔트가 녹아서 차량이 좀 가라앉는 사고도 발생하고 뭐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정전 사태 일어나고 있고 뭐 에어컨 사용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이 K-팝 그룹 있죠, 스트레이 키즈라는 공연을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공연도 조기에 이제 종료를 하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지구를 전체적으로 보고 나라별로 대륙별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큰 물로 즉 홍수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대홍수로 피해를 본 나라 어디입니까? 지금 뭐 중국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네. 중국이 지금 말씀했던 이게 홍수도 있지만 중국도 지금 40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땅이 크다 보니까 한쪽은 뭐 40도가 되고, 근데 중국은 40도가 넘으면 보도를 안 합니다. 그냥 30 몇 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다 지금 홍수가 있는데, 홍수가 지금 심하게 지금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남서부 지역에 있는 이제 구이조성이라는 곳입니다. 뭐 여러분도 혹시 마오타이라는 그 백주를 들어보시, 거기가 나는 곳이 구이조성인데 여기 지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최소한 6명이 사망을 했고 뭐 한 8만여 명이 지금 긴급 대피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산사태 일어나고 있고 고속도로가 지금 붕괴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지금 통계가 안 잡힌 거죠. 네. 더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뭐 대형 비상 단계를 지금 최고 수준으로 지금 격상을 한 상태고, 뭐 앞으로 지금 토사 유출이라든지 뭐 구조물 붕괴, 뭐 2차 이 재해가 지금 위험성이 더 지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네. 요약해 보면 지금 북반구는 거의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반구는 어떤지 아십니까? 난데없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왔다는 게 무슨 대단한 소식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사막에 눈 온 거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인 사막에 눈이 내렸습니다. 어느 나라인가요? 이게 칠레 북부에 있는 그러니까 아타카마 사막이죠.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세계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온이 이제 하강한 영향으로 눈과 얼음이 이제 영향을 받은 건데 이런 사태가 지금 좀 일어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계속 지금 기후 온난화, 지금 이변, 기후 이상 사태, 이상 비온화에 대해서 자꾸 지금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루과이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수도죠. 이게 몬테비데오 같은 경우도 지금 밖에 있는 노인들이 한 7명이 얼어서 죽는 동사한 경우도 지금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취약 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지금 막 우루과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완전 다른 지금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그림들 한 시기에 지구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올해 이상 기후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싶은 예고라도 하는 것처럼 사실 한 달 전에 스위스에서 사고가 있었죠. 이게 빙하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어떤 재해입니까? 사실 이게 한 달 전인데요. 사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이 아니라 좀 더 거슬러 가면 2017년도에 그러니까 스위스에 있는 동남부 지역에서 한 100년 만에 큰 산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시그널을 던졌죠. 계속 있고 8명이 그때 등산했던 등산객이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한 달 전에 이제 5월 28일인데 이게 빙하가 무너져서 대규모 이제 산사태가 일어났고 그게 이제 아예 그 밑에 있는 한 300명이 거주하는 마을을 그냥 덮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 90%가 다 덮인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런 게 있었고 계속 전문가들이 이제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피했기 때문에 큰 불상사는 없었다, 부상자는 없었다. 다행히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스위스가 계속 지금 이 알프스 우리가 하면 스위스 하면 알프스인데 알프스 산간마을의 위험이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기 살 수 있겠느냐 해서 계속 이게 전반적으로 삶의 혹은 생활의 공간들을 다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렇죠. 강제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말 더워서 그다음에 지금 눈이 빙하가 내려놓겠고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가 점점 세계적으로 많아지면서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세계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북극 지방에 빙하가 녹는 것처럼 이제 스위스에는 만년설이 유명한데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산사태로 밑으로 이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빙하 내부에 이제 물이나 공기의 층들이 자꾸 이제 구멍이 더 커져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점점 하면서 이게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네. 이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아예 기후 변화로 나라의 존망 자체가 걸린 국가들도 있습니다.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아예 거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생기는 일인데요. 어떤 나라들인가요? 그러니까 투발루, 그다음에 통가, 피지,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조금 작은 섬나라들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이 나라가 지금 없어질 위험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투발루라는 이제 나라인데요.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지금 가라앉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해수면에서 불과 한 2m, 4m 높이 정도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더 올라가면 정말 이제 국토가 지금 사라지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조금씩 가라앉으면 2050년 정도 가면 이 투발루라는 자체가 지구상 지도에서 사라진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호주 영주권을 지금 호주가 이제 이거 부분에서 이제 계속 매년마다 한 280명에서 이제 해서 이제 주민들의 추첨을 통해서 영주권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몰리고 있는 것들이 옮기려고 이런 부분들이고 있는데 사실 또 호주는 이제 그렇게 또 인도적인 측면의 지원도 있지만 또 한편의 속내가 있기는 뭐냐면 지금 투발루라는 이 나라가 정말 이 섬나라인데 지금 타이완이 또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12개 정도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발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기회를 틈타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더 막겠다라는 견제하는 그런 또 속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이 투발루에 본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 안간힘을 치죠. 지금 호주로 먼저 가기 위해 다 몰리기도 하고 그런 또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또 우리 반대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투발루는 뭐 기상 이후 측면에서 볼 때 뭐 비운의 국가인데 어쨌든 한편으로는 또 지리학적인 위치 때문에 또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구상에 투발루 같은 나라는 많지가 않죠. 대표적으로 이상기후 피해가 극심한 나라들은 어떤 곳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발루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재해에 정말 완전히 직격탄을 받는 나라지만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뭐 기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못 먹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저소득 국가들이 대부분 이 나라에 속하는데 대표적인 뭐 아프리카겠죠.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에서도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의 그러니까 블록으로 나눠진데 그러니까 사헬 지대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세네갈 북부에서 지도에 나오는데 네. 아프리카 사헬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세네갈 북부에서 말리와 니제르, 차드 그러니까 이런 등을 거쳐 수단 남부까지 이어진 한 10개국의 지금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보시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입니다. 여기가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초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막화가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뿔 지역이란 또 이 블록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 이제 아프리카 대륙 동쪽 끝에 있는 그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게 이제 어느 나라냐면 에티오피아라든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다음에 소말리아, 지부티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인데 이게 아라비아해 지도를 보시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뿔소의 뿔 같다 해서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심각한 이 기후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 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니제르 같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이 정말 지도를 보시면 서아프리카에서 니제르가 꽤 큰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광물 자원도 많아요. 철광석, 주석도 있고요. 뭐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뭐 우라늄 같은 경우도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 국토의 80% 이상이 다 사막입니다. 이게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대규모로 인해서 150만 명이 지금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또 했죠. 그래서 여기도 강제 뭐 실향민이 뭐 한 1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아프리카 전체가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사헬 지대 지도에서 나왔지만 그중에 수단 같은 나라는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내전으로 점철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내전 또한 알고 보면은 기후 위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왜냐하면 기후 위기로 식량 문제가 발생하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내전이 격화된다. 다시 말해서 기후 위기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많이 더워진다, 추워진다 이걸 넘어서 그렇습니다.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게 간단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네. 수단이 이제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으로 나눠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북부는 이집트와 좀 밀접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다수였고 남부 쪽은 이제 기독교와 이제 토속 신앙을 믿는 부족들이 흑인들이 많은.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로 이제 사막화되니까 이제 내려가겠죠. 점점 더 좋은 데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분쟁이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분쟁이 출발이 됐던 곳이 바로 이제 지금 사할 지대에 말씀드린 수단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남수단과 북수단. 근데 남수단 2011년도에 이제 분리돼서 하나의 신생 국가로 독립은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지금 분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도 뭐 다시 이제 평화협정을 통해서 국민투표로 인해서 남수단이 2011년도 이제 분쟁을 그러니까 이제 신생 독립국가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내전의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계속 지금 분쟁의 소지가 이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남수단과 북수단의 또 경계에 있는 또 이 대규모 유전 때문에 또 계속 이게 분쟁이 이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르푸르 이제 분쟁이라는 건데 수단에 있는 다르푸르에 난 지역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네. 어쨌든 출발은 이제 기후재해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기아라든지 뭐 영양 실조 이런 심각한 영향을 하겠다. 우리 TV에서 많이 보시면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우리 아프리카 도와주시고 네네. 그런 것들 이제 수단에서도 많이 하고 찍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자, 원장님 요즘은 식량 부족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식량 안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식량 문제가 어떤 국가의 미래, 존망을 결정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란 얘기인데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가 사실 빈곤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빈곤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제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있는데 일단 뭐 중국 자체도 이제 식량 안보란 말을 이제 뭐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 중국 경제에서 항상 농촌 경제를 가장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 경적지가 한 8%의 보유를 하고 있지만 14억 명이 먹을 만한 안 되니까 네. 수입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중국 우리가 뭐 작물 수입 수확량도 계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기후제어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도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쌀 품귀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뭐 한 사람당 5kg 하나만 살 수 있게끔 한다. 이게 다 우리나라에 와서 쌀을 많이 사가고 그랬죠. 우리 관광객들이. 그런 거 보셨죠? 네. 예, 저도 많이 봤는데 이게 작년 7월에 일본에 이제 전국 평균 기후가 한 26.2도인데 이것도 뭐 역대 1898년 그러니까 조사를 시작한 부터 가장 더운 7월로 기록됐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국도 캘리포니아가 유명하거든요. 50개 중에서 이 농산물 생산이 유명한데 지금처럼 폭염, 가뭄, 홍수로 되면 계속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 거고 앞으로 이제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토마토라든지 당근 이런 여름 작물들은 보기 힘들 거다. 네. 이런 이제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심각한 식량 안보 문제 다뤄봤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먹을거리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 괜찮지 않겠느냐. 솔직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상황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해서 그렇게 느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식량 안보에서 또 매우 취약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일단 이건 데이터로 설명을 드려야지만 더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에서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데서 이제 발표하는 세계 식량 안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사 대상이 한 113개국 정도 되는데요. 네. 2022년도 기준에 우리나라가 39위였습니다. 아. OECD 국가에서 거의 밑에 있다라고 꼴찌 수준이네요. 꼴찌 수준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연간 곡물 이제 수요량이 한 이제 2,300만 톤이 정도가 이제 수요가 되는데 그 중에 1,800만 톤이 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안 그렇다. 그만큼 공급망이 만약에 막힌다면 망치면, 그렇죠. 하루아침에 큰일 나는 수가 그렇기 있는 때문에 식량 네. 안보가 되는 것들이죠. 네. 그렇게 위협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량 작업률이 지금 49.2%라고 하는데 사실 곡물 작업률만 보면 20.9%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 3년간 평균만 딱 보면 20% 이내로 또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밀과 옥수수 같은 경우는 작업률은 거의 1%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라면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왜 자꾸 오르냐 하는데 우리가 수입을 하니까 네.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원인도 결국은 기후재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 라면까지도 가격이 올라가는 사태가 그렇군요. 벌어지는 겁니다. 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에게도 이 식량 안보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 나라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별로 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정말 사막인데 소금 사막인데 그것을 비옥한 토지로 바꾸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한 7년간의 노력 끝에 지금 좀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곡물을 많이 수입하는데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정말 이 소금 사막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걸 성공을 한 것들이죠. 네. 그런 식으로 기술을 이제 해서 자급자족하는 게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우리 우리 농촌진흥청 주도로 해서 우리가 특히 고온에 약하잖아요. 우리 작물들이. 그래서 이 고온에도 강한 품종 개발을 R&D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서 또 이 병해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지 이런 식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지금 우리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이게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개개인이 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지금 식량 안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여실히 깨달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기후 위기가요. 빈곤을 불러오기도 하고 어떨 땐 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량 안보라는 범국가적인 과제를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원장님. 기후 위기가 이 식량 문제 이런 것뿐 아니라 경제 안보 이것과도 직결이 돼 있다면서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코로나 때 블랙스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게 블랙스완인데 거기서 이제 나온 유행어가 있는데 신조어가 있는데 그게 그린스완입니다. 녹색 백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태가 기후 변화가 이제 재난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또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기후 변화가 지금 이제 뭐 작년에 뉴질랜드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한번 좀 제가 한번 참고를 하면 이 네이처에 이제 또 게재가 됐는데 2000년에서 2019년 한 20년 동안 이거로 지금 기후 변화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손실이 어느 정도가 왔느냐? 우리 돈으로 한 3,770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피해 규모가 근데 중요한 것은 2000년도에 피해 규모가 한 600억 달러였다면 2022년도 2,800억 달러. 그러니까 매년마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1월 때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더 심각합니다. 2050년도까지 이대로 가면 누적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한 1,450만 명이 사망한다. 그리고 뭐 한 2조 5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경제적 손실을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GDP 성장률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계속 뭐 매년 0.3% 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원장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후 위기, 식량 안보에 경제 안보, 그야말로 이 시급히 대처해야 할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왜 기후 문제 얘기 나오면 북극곰을 살리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극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군요.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새 정부에서도 지금 공약집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공약집을 보면 식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장 큰 게 일단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이제 우리가 식량 안보 측면에서 거기에 맞는 뭐 작물을 개발하자, R&D를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대체 작목. 네. 네. 그다음에 식량 자급률을 50% 이상까지 올리자. 그래서 뭐 밀, 보리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콩, 옥수수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분산됐던 걸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비슷한데 지금 이제 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논의 중이긴 한데 기후 에너지부가 신설이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이런 뭐 에너지 대전하는 시대에서 조금 컨트롤 타워로 해서 정말 국가적인 아젠다로 설정을 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노력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지금 조금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제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좀 보폭을 맞춰서 목표를 좀 더 좀 옮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해야지만 많은 이제 시민들이나 뭐 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기후 에너지부 신설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2달쯤 전이었죠. 일본의 쌀 부족 실태를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식량 안보, 이제 우리 턱밑까지 다가온 느낌인데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용인대학교 박승찬 국제교류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